이 이빨이 바로 카마라사우루스 이빨이에요. 되게 재밌게 생겼죠. 얘가 바로 알로사우루스의 앞발톱입니다. 엄청 날카롭죠. 홈이 파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홈이 그냥 파여 있다라고 아이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언제 인간이 멸종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시기는 아마 빨라질 거예요. 멸종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구의 역사에서 중생대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중생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생물이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사실 뭐 인류가 탄생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고 그 전에 없었던 포유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속시식물, 꽃이 피는 식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꽃이 피는 식물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곤충의 다양화가, 그러니까 적응 방사능이 엄청나게 확산이 됩니다. 곤충뿐만 아니라 꽃을 매개로 하는 조류도 있었겠고요. 포유류도 있었겠고요. 그래서 다양한 생물이 번성하게 된 계기가 중생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판게아라고 하는 크다란 하나의 초대륙에서부터 점점 갈라져서 지금과 같은 5대양 6대륙을 이제 형성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생물의 각각의 분포와 진화, 그다음에 적응 방사능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환경적인 상황이 됐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백악기 후기가 이제 뭐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대멸종이 됐어요. 대멸종이 됨으로 인해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포유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중생대가 정말 중요한 시기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는 몇 번에 걸쳐서 멸종을 한 걸까요? 지구는 사실 소멸종과 대멸종을 모두 합쳐서 총 11번의 멸종을 겪었었고 사실 소멸종보다는 대멸종에 대해 좀 더 폭스를 맞추는 이유가 말 그대로 싸그리 없어지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멸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멸종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걸 대멸종이라 한다. 첫 번째가 과 수준, 종속, 과목, 강문계에서 과 수준에서 10% 이상 멸종해야 되고 종 수준에서는 30% 이상 멸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땅과 바다에서 같이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특정 생물계, 그러니까 우리는 생물계를 5개로 얘기를 해요. 식물계, 동물계, 균계, 원생생물계, 그 다음에 세균계. 이 어느 한 곳에서만 특정적으로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럼 대멸종 기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지질은 엄청 길잖아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대멸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멸종은 고생대 오로도비스기하고 실룰리아기이고 두 번째는 고생대 대봉기에 일어났었던 멸종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온의 급격한 하강, 그냥 변화에 의해서 해수면도 낮아지고 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제 거의 86%의 종이 멸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대봉기 같은 경우 역시 똑같이 한 75%의 종이 멸종했는데 이 대봉기 역시 이제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변화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고생대 같은 경우는 바다 쪽의 생물이 많이 살았었기 때문에 육지보다는 바다 쪽 생물이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었어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고생대 페른기 후기의 멸종인 거고 가장 많은 종 96%가 멸종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가 살아있으면은 4개만 남기고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트라이아스기와 쥐라기 사이에 한 번 더 그러니까 화산 분출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멸종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이제 80% 가까이 멸종했고 이때 포유류의 조상인 수국류, 대형 양서류 같은 경우가 거의 다 멸종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5번째 멸종이 6,600만 년 전에 운석 충돌에 의한 백악기 신생대 멸종이고 이때는 약 76%의 종이 멸종했고 암모나이트, 수장용, 모사사우루스 같은 해양 파충류와 공룡이 멸종하게 된 것이죠. 멸종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던데 인간은 언제 어떻게 멸종할까요?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 인간들은 멸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엄청난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 보존하자, 탄소 중립, 탄소 제로 하자,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자, 뭐 다 같은 얘기지만 하고 있는데 사실 멸종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거죠. 지구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지각판들이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지금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인간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이런 자연적인 환경이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뭐 기후 변화도 나왔다가 해수면도 높았다가 화산화도 있었다가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이 지구 자체가. 근데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 인간들의 이제 행동인 거죠. 너무 무분별하게 뭔가를 막 해요. 뭐 땅도 뭐 다 헤쳤다가 뭐 나무도 다 베버렸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 기후 변화는 지금 안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기후가 변화하는데 훨씬 더 가속화시키는 거고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되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인간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 뭐냐면은 산림을 파괴하고 있는 거죠. 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생태계 균형이 깨지고 있어요. 생태계가 정말 인간의 간섭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균형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훨씬 더 빨리 이 멸종으로 가는 시기 아니면 이제 이게 그 시기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태계 상호작용이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그 꿀벌이 사라진다라고 큰 이슈가 됐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꿀벌은 정말 자그마해요. 뭐 우리가 뭐 쟤를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쟤가 우리한테 뭐 해를 주는 것도 쟤 하나 없어져 봤자 뭐 우리한테 무슨 피해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꿀벌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꿀벌 같은 경우는 꽃가루를 계속 묻히고 다니면서 있고 저곳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면서 뭘 해주냐면은 꽃과 꽃을 수정을 시켜줘요. 이 수정이 돼야지만 또 열매를 맺고 또 다른 다음 세대에 꽃이 피고 다음 세대에 그 나무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중요한 일을 해요. 이 수분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꽃이 피울 수 없어요. 그럼 그 나무는 없어지는 거죠. 근데 꿀벌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무가 그러면 꿀벌이 없어졌어? 꽃들이 수정을 못해? 그러면 그 식물도 없어져? 이 식물은 없어지느냐? 이 식물을 먹고 사는 곤충들도 다 없어져? 그러면 점차 이게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간에게까지 그 여파가 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지금의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잘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더 이상 이제 생태계를 파괴하면 안 된다. 그래서 환경보호 활동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겠어요. 저 역시 너무 이제 편안한 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관가하는데 이제 더 이상 관가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 마지막 우리가 차를 타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지구의 이 기후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언제 인간이 멸종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와 같은 패턴으로 간다 하면 그 시기는 아마 빨라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선 5번의 대멸종을 통해서 이 대멸종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심각한지를 우리는 이제 그걸 겪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시무시한 이 사건이 또 한 번 발생해서 우리가 멸종하는 데까지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심각함을 인지를 하고 우리가 인간이 하고 있는 이 많은 인간의 이기심에 사고 있는 이 많은 활동들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트라이아스기는 정말 판개예요. 하나의 땅덩어리, 큰 땅덩어리인데 지금 상상을 해보시면은 아프리카 보시면은 안쪽에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큰 대륙에 사막이 있잖아요, 안쪽에. 그죠? 근데 판게아는 이보다 훨씬 더 큰 땅이에요. 이 지각의 가운데 쪽은 다 사막화입니다. 왜냐? 그 물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비가 오지 않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됐었던 환경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생물들이 어디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하냐면은 그 바다와 근접해 있는 곳에서부터 식물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했었고 서서히 이제 육지가 갈라지기 함으로 인해서 안쪽에서도 이제 그 식물들이 살기 시작했던 거였고 사실 식물이 잘 살아야지만 이 식물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도 번성을 하고요. 초식 동물이 번성을 해야지만 육식 동물도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트라이아스기 자체로는 아주 많은 것들이 번성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었고 환경적으로 정말 악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쥐라기 같은 경우는 트라이아스기보다는 훨씬 더 나은 환경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육지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으니까 다시 갈라진 틈을 통해서 이제 바닷물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많은 비로 인해서 이제 그러니까 호수도 생기고 이런 범람문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트라이아스기보다는 훨씬 더 동물이나 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적합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물들이 이제 살아남았고 그 식물 중에서 특히 양치류도 번성을 했지만 점점 이제 거시식물 자체도 양치류처럼 복잡한 번식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제 꽃가루가 날아가면서 풍매화이죠. 바람만 있으면 얘네들 어디 가서 다 떨어져서 다시 번식을 할 수 있으니 거시식물이 엄청나게 번성했던 시기가 또 중생대예요. 그러니까 이 거시식물이 번성을 하다 보니까 카마라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큰 덩치가 큰 용광류 공룡들이 번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이빨이 바로
카마라사우루스 이빨이에요. 되게 재밌게 생겼죠. 숟가락처럼 생겼죠. 그죠? 이 이빨이 이렇게 해서 잎을 무작위로 긁어 먹는 형태의 이제 입구실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레베카사우루스라고 하는 애가 또 있었어요. 아주 작은 이빨이에요. 그죠? 작은 이제 연필처럼 생겼는데 얘 역시 여기가 그 갈려져 있는 게 나뭇잎을 계속 긁어서 먹고 바로 삼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이 용광류의 이빨들이고, 그 씹어서 뭐 갈아서 먹는 기작은 없었어요. 이빨은 그냥 잎 긁어서 삼키는 구조였기 때문에 갈아서 소화를 시키는 것은 이제 위에서 위석과 함께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주라기에 수많은 용광류 공룡이 번성을 하니 이 초식 공룡을 사냥하기 위한 육식 공룡, 즉 알로사우루스 같은 동물들이 번성했는데 얘가 바로 알로사우루스의 앞발톱입니다. 엄청 날카롭죠. 그리고 가운데 홈이 파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홈이 그냥 파여 있다라고 아이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누군가 이제 발톱으로 피부를 찍고 빼내야 되잖아요. 표면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줄임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마찰력을 줄여서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구조의 발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주라기에 많은 육식 공룡과 초식 공룡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 살아갔던 시기였고요. 백악기로 넘어가면, 백악기에서는 정말 우리가 괄목할 만한 하나를 지목하자면 속시식물입니다. 꽃이 피는 식물이 등장했어요. 이 꽃이 피는 식물 같은 경우는 뭐 단지 꽃이 폈는데 뭐가 신기해 라고 하는데, 이 꽃 피는 식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곤충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적응 방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꽃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 곤충, 꽃을 통해서 번식하는 조류, 꽃을 통해서 먹이를 먹고 사는 이제 포유들이 번성을 하게 됐고요. 이때의 지구는 역시 이제 빙하기가 오기 전의 지구이기 때문에 극지방까지 공룡들이 올라가서 다 살 수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극지방이 백악기 극지방 같은 경우 여름에는 약 10에서 12도의 기온을 볼 수 있었고, 겨울 같은 경우는 영하 2도에서 약 3.9도 정도의 약간 추운 달이 있긴 했지만 빙하기가 나타날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많은 공룡들이 지구의 극지방까지 가서 이제 분포해서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고, 백악기부터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지각이 다 5대양, 6대6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각각의 그 곳에서 살 수 있는 공룡들이 이제 살아가게 된 거죠. 쉽게 말해서 공룡들도 고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프리카를 가는 게 아니라 북미를 가야 됩니다. 그런 거죠.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육지가 갈라졌기 때문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루하기 때만 해도 약간의 육지들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미에 있었던 애가 쭉 따라 내려와서 그냥 아프리카에 가서 살 수도 있었어요. 특히 그 용광류 중에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북미에서도 발굴됐지만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도 화석이 발굴이 돼요. 하나의 육지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익룡이 사실 주라기부터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케찰코아틀루스라고 하는 이 익룡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합니다. 날개 길이만 해도 12m예요. 안전 키는 기린보다 더 커요. 이렇게 큰 익룡이 하늘을 덮고 날았는데, 사실 이 익룡의 날개짓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제가 배웠을 때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냥 높은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공기의 기류를 이용해서 활강했다라고 배웠었는데, 지금의 연구에 의해서는 익룡도 새처럼 날개짓을 했다라고 지금 또 바뀌고 있어요. 그런 형태로 지금 그런 케찰코아틀루스 같은 거대한 익룡도 백악기에 살았는데, 거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사사우루스도 거대하지만 한꺼번에 백악국에 다 멸종해버리는 거죠. 제가 중생대 지구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공룡을 좋아하는 1인으로서 저 말고 많은 분들도 제 책을 봄으로 인해서 공룡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의 그냥 이 지구상에 이런 동물들도 정말 실제로 살고 있었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모티브가 공룡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가 책을 보시고 아이들한테 공룡 이야기를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